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이 문제가 정말 다시 한번 제기가 됐고, 가계부채 정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수준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라고 따져보면 또 가계부채고, 또 소위 우리나라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 소위 이제 고위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위기의 성격은 다르죠. IMF 외환 위기는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였던 것이고, 지금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면 경제의 주체인 우리 가계가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터지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위기의 정도 면에서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명확하게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도 아직 완전히 낫지 못해서 조금 맹맹한 소리가 들릴 텐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구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 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면 1886조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계 부채 규모가 가장 높은 수치를 우리는 진입을 한 거예요. 거의 1900조 원에 육박한 이 가계 부채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가계 부채 규모가 뭐 최근 21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좀 주춤한 경향은 있어요. 증가세가 그러니까 둔화되는 경향은 있어요. 이것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계 부채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계 부채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 가계 신용이라는 데이터를 추계한 이래로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만 보면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데 상환하기,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가계부채 추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신용이 지금 4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 말, 23년 초에는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기간일까요? 금리가 제일 높았던 구간이에요. 시중금리가. 시중금리가 가장 높았던 구간은 언제일까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가파를 때. 기준금리가 지금이 높아요? 22년 말이 높아요? 지금이 높죠. 그러나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언제가 높았어요? 22년 하반기가 제일 높았죠. 그때 빅스텝 연거퍼하고, 그죠? 그럴 때 시중금리가 더 높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의 시중금리는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는 곧 가계부채를 이용하는 것에 따른 가격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사고 싶어요?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부채 규모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이 구간에. 근데 그 이후에는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거죠. 시중금리가.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뭐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라고 하는데, 판매신용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 결제하고 아직 그 변제되지 않은 구간, 그 구간 동안에 판매신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계신용을 구성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2년 4분기, 23년 1분기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이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이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그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반등했는데, 재밌는 것은 예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뭐 11%가 넘었고 10%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의 레벨이 높아지니까 가계부채에 의존하기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가계부채 총량이 뭐 굉장히 크다, 역대 최대치다,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삼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가계부채가 최근 증가한 배경이 뭐를 중심으로 늘었어요? 예금 은행을 통해 늘었어요. 이금융권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이금융권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1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보면 그것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또 여기 보신 것처럼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계부채 문제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가계부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총량적인 규모 면에서는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 먼저 첫 번째 기준이 그 취약차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취약차주. 이 취약차주가 뭐냐면요. 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종종 설명은 드려왔는데 그래도 한번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취약차주의 정의는 하나가 다중채무자여야 돼요.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가 뭐냐면 세 가지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다중채무자예요. 그 다중채무자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뭐 신용대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도 있고 혹은 뭐 카드 대출도 있고 이거면 다중채무자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계층이면 취약차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신용등급이 낮으면 저신용등급에 해당되면 또 역시 취약차주에 해당돼요. 근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저신용등급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 둘 간에는 교집합이 꽤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충족을 하면 취약차주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있죠. 그 중에 대략 한 1200만, 1300만 요 정도가 대출을 끼고 있는 금융대출 가구예요. 근데 이 1200, 300만 정도에 해당하는 대출 가구 중에, 그죠? 대출 가구 중에 특히 이 취약차주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게 이 하늘색 바예요. 이 하늘색 바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1886조 원인가요?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신용 규모에서 취약차주의 빚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대출 금액 기준이에요. 빨간색. 그 두 가지 모든 기준에서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쩌면 대출을 갚기 어려울 법한 그런 차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천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 5%에 해당하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천조 중에 5%면 대략 100조 정도 되죠. 그죠? 100조가량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예를 들면 그 부동산 PF도 134조 정도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다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건실한 건설사가 짊어진 빚도 있고 부동산 PF도 있고
부실한 건설사가 짊어진 PF도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게 중요한 거지. 134조 대출 잔액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대략 한 3, 4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보신 것처럼 취약차주에 짊어진 빚,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계층에게 문제가 있을까, 그 취약차주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로 쭉 나열하면 5분위가 누구예요? 5분위가 고소득층, 1분위가 누구예요? 저소득층. 근데 이 채무상환 비율이 뭘까요? 자, 잠깐 채무상환 비율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 그 월 소득을 분모에 놓아 보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분모에 놓으세요. 그리고 매월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에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금은 매월 150만 원씩 갚고 있고 이자는 50만 원씩 갚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이죠.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 소득이 들어가니까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채무상환 비율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까요? 위험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이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상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약차주에 가까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40%를 넘어서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요. 30에서 40%면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빚이 40%를 넘어서 고위험군에 들어가고 2분위도 40%에 해당하니까 고위험군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빚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어떤 빚이에요? 생계형 대출,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중에 52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100만 원 중에 52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한 48만 원을 소비하는 데 쓰는데 48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계비가 부족하니까 또 빚에 의존을 해요. 이런 빚의 악순환에 놓여 있는 계층이 1분위 저소득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1분위, 2분위 저소득층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총량적인 접근을 하면 5분위 고소득층의 빚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뭐 물론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고,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 가치가 떨어지면 빚을 변제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위험보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저소득층의 빚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이 소득 계층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종사상 지위별로도 볼게요. 종사상 지위별로 본다는 것은 주로 어떤 뜻이냐면 임금 근로자, 봉급 생활자냐 자영업자냐 이렇게 둘로 양분할 수 있어요. 임금 근로자 중에는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있어요. 이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채의 규모를 보면 자영업자의 빚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죠. 왜 그럴까요? 예, 사업을 하니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많은 빚에 의존을 해요. 근데 2020년, 21년 코로나19에 당하고 22년, 23년 고물가에 당하고 이것저것 원자재 값 다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근데 또 빚을 상환하려고 보니까 이자에 당하고 임차료에 당하고, 진짜 힘든 계층이 자영업자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비율이 32.7%임을 감안하면, 그럼 종사상지별로는
자영업자가 위험하고,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계층이 위험하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핵심은 누구예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누구예요?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다. 그러니까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그 취약 차주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그 총량적으로 지금 26일부터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볍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어쨌든 빚에 의존할 수 있는, 총량적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그 빚의 양이 줄어요. 총량적으로 줄어요. 그 1억 연봉이다, 직장인이다, 현재는 6억 6천만 원어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5억 6천만 원만큼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성일까? 가계부채 규모를 잡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맞는 방향성일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작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다 보면 이 취약 차주는 절대적으로 빚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은행 대출을 못 받으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1금융권이 아닌, 그렇죠, 2금융권, 제도권 밖의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를 절대적으로 잡으려는 이런 노력이 과연 맞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문제다 뭐 그러면 뭐 정말 가계부채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실하게 적정 수준의 대출에 의존해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한다거나, 그죠? 자산을 마련한다거나, 대출을 예를 들어 3%로 대출을 받아서 5%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한다든가,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빚이 만약에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아닌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그 규모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의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고소득층의 빚은 5분위의 경우에는 한 가구당 2, 3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고, 평균 저소득층 1분위의 경우에는 한 가구당 빚의 규모가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절대액으로 보면 2천조 중에 그 저소득층의 빚은 1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량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계가 상환 능력이 떨어지나, 그들이 어떻게 조성을 해주면 상환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취약차주의 빚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가 아닌 이 빚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심각하지도 않고 가파르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 연체율이 비은행 기관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은행권의 대출을 진 그 연체율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가파르게 늘지도 않고 이 정도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취약차주가 짊어진 비은행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취약차주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신용등급도 낮고 소득 수준도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이
규모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느 계층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나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이럴 경우 그 부채가 갚지 못하는 빚의 성격이 결국 금융부실로도 갈 수 있으니까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녹화 중에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계부채 규모가 뭐 굉장히 커서 마치 뭐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2천조의 빚이 터지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가 짊어진 이 빚의 규모가 터진다. 물론 100조 정도에 해당하는 가계부채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 면에서 작기 때문에 이 100조가량의 취약차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채무상환 능력을 보존해야 될지, 그런 방면으로의 정책적 고민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계부채 규모를 절대적으로 제약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이제 좀 녹화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홍보 얘기 하겠습니다. 24년 3월 2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리포트도 읽으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총정리할 수 있고요. 3월 2일 날 오고 싶으신 분은 5명에 한해서 제가 초대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 사람들이 보셔야 되니까 제가 정말 가격 부담 없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리포트 보시고 강연을 듣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24년 경제대전망, 돈의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일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가계부채 분석하듯이 그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과정을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신청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제전망서를 이미 구매해서 읽어보신 분은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15페이지 정도 함축된 분량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경제전망서를 못 읽어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 짧은 페이퍼로서 경제가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